대구시 경제부시장 이승호입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가게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에 이어서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 사업을 4월 9일자로 공고합니다.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 사업은 크게 봐서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우선 먼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과 소상공인은 아니지만 방역 대책에 따라 피해를 입은 학원, 종교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단체 및 공연업, 여행업 등 특별고용 지원 업종에 대한 지원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소상공인 등 생존 자금 지원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지급 방식,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재지를 대구시에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고용인 10인 미만 매출액 120억 이하 제조업 등과 상시고용인 5인 미만 매출액 10억 이하 숙박, 음식업 등 업종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월 매출 총액 대비 2020년 2월 또는 3월 매출 총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분류에 대해서는 공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체당 100만 원 현금이 정액 지급됩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지원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2020년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제외 업종인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치, 투기조장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상인회, 직능단체, 산업단지 공단을 통한 신청, 그리고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등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온라인 신청은 4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3일간이고 사업체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하여 홀짝제 신청 접수를 시행하는데 홀수는 홀수날, 짝수는 짝수날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대구시 생존자금 신청 시스템 sbiz.daegu.go.kr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시와 구군 홈페이지 배너와 팝업창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편리합니다. 상인회, 직능단체, 산업단지 공단을 통한 신청은 4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3일간이고 홀짝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은 4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26일간이고 홀짝제 신청 접수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생존자금은 선착순 지급이 아니라 대상자가 되면 신청 순서에 관계없이 소상공인 모두에게 지급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청 제출 서류는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 입금 계좌번호, 환수 각서 등이 포함된 신청서와 코로나19 피해 입증, 매출 증빙 서류, 카드 매출 전표라든지 현금 영수증 전표 등을 제출하도록 간소화하여 소상공인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존자금 사업비 지원 방식과 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지원은 사업체에서 정액으로 1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사업체에게 모든 지원은 신청에 의한 검증 후 계좌 입금 방식으로 4월 20일부터 시작하여 5월 20일까지 31일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만 가급적 4월달 내에 신청하신 분들은 4월달 내에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정산은 재료비, 홍보 마케팅비, 공과금 관리비 등 재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지급일로부터 2020년 9월까지 사용하고 2020년 11월까지 정산을 하셔야 됨을 안내드립니다.
정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시행령 제12조에 의해서 정부의 지침으로 시달된 것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존 자금 신청이 접수되면 검증을 거쳐 지원 여부를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선정에서 제외된 분들은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나 구군의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반을 통해 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신청에 대해서는 재검증을 하고 이 신청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 결과를 문자로 통보하겠습니다. 이 신청을 통해서 대상자로 추가 선정되신 분께는 앞서 말씀드린 계좌 입금 방식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 종교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업종 그리고 공연업, 여행업 등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업체 중 학원, 종교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업체와 공연업, 여행업, 관광, 숙박업, 전세버스 등 특별 고용 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으로 인해 행정명령을 받은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체 대표자께서는 대구광역시 소관부서 또는 지정된 유관기관을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등 상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과 구군을 통한 현장 접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구군을 통해서 접수받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자금, 소상공인 지원 접수를 구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업무가 주어질 경우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업체 등은 대부분 업체가 대표성을 지닌 협회,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 회원들의 신청을 쉽게 접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는 생략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지원 내용 및 지원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4월 중에 100만 원을 정액 지원하게 되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계좌 입금해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상공인 지원과 방금 말씀드린 사회적 거리두기 및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원, 그리고 최근에 보도된 바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특수 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지원 사업, 이 세 가지 지원 사업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 지원 사업을 선택하셔서 신청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는 생존 자금과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존 자금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콜센터 053-312-8600번으로 문의하시고 기존의 120 달구벌 콜센터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공고문과 안내문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착순 지급이 아니라 대상자가 되면 신청 순서에 관계없이 소상공인 모두에게 지급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업체, 특별고용 지원업종 등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을 선택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염 위험성과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활용해 주시고 방문 시에도 그동안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을 다시 한번 발휘하셔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3월 30일자로 공고한 바 있습니다만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긴급 생계자금 지원 사업이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만은 이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접수 시작 후 불과 4일 만에 35만여 시민들께서 긴급 생계자금 신청을 하셨습니다.
접수 첫날 다수의 시민들이 대구시 홈페이지에 몰리면서 접속이 원활하지 못했던 등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접수 사항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4월 7일 0시 현재 온라인 접수 34만 4,167건, 현장 접수 86,777건 등 총 43만 94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접수에 이어서 현장 접수 첫날인 4월 6일 월요일에는 접수 초기에 다소 지연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시민들께서는 4월 19일까지 연장된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가급적 현장 접수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부득이 현장에서 접수하실 경우에는 미리 배부해드린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문제가 됐던 선불카드 수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선불카드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시가 대구은행 BC카드사와 발빠르게 대응하여 시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였습니다. 대구은행과 BC카드에 감사드립니다. 시민들께 4월 10일부터 지급되는 긴급 생계자금을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긴급 생계자금의 지급 대상 기준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고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공고일인 3월 30일 0시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공고일 이후에 전입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고일 이후에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별도의 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대원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는 세대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적용 기준에 대한 보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세대원이 5인을 초과하는 세대도 5인 기준 세대의 보험료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이 적용 기준을 세대원이 6인에서 10인인 세대는 각각의 세대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정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다만 지급 금액은 5인 이상 세대에 지급하는 90만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기준표는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정규직 공무원과 교직원의 범위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 대상자로 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무원과 교직원 중에 공무직, 무기계약직 등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340개의 공공기관과 대구시의 공사, 공단 및 출자, 출연기관으로 한정하였고, 정규직 공공기관 임직원의 범위도 일반 정규직 직원으로 한정해서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 등은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급 대상 사각지대를 보완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수급 계층에 대하여 특별 소비 쿠폰을 지급합니다. 당초 우리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 정부에서 특별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 때문에 대구시 생계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소비 쿠폰 지급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수급자 가구 중 4인 가구 중에 1인만 수급을 받는 경우에 소비 쿠폰도 그 1인을 대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4인 가구의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 수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 중 3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소비 쿠폰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생계자금 지급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수급 가구에 대해서 소비 쿠폰을 지급할 때 그 차액만큼을 보전해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는 이번 우리 생계자금으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차상위 수급 계층에 계신 분들은 생계자금 지급을 신청하실 필요가 없고 정부의 소비 쿠폰 지급 시에 차액이 같이 보전돼서 지급된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인 가구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1인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검토해본 결과 2017년 의료보험 부가체계를 대폭적으로 정부에서 개편하면서 저소득 가구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1인 지역건강보험료 가입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3,984원만을 부과하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1인 가구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민원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번에 생계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긴급 생계자금 지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시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면 쉬운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민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청 대상은 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지, 또 세 번째, 현금이 아닌 선불카드와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지, 이 세 가지 민원이 있고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는 일당 근로자들과 영세 자영업자 등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해서 일을 못해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지금보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일하기는 훨씬 수월합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도움을 주기는 미흡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려운 분들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해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은 지원이라도 절실히 필요한 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배려와 양보의 미덕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소득 판정 기준으로 선택한 이유는 기준이 명확하고 신속한 검증이 가능해서 시민들께 빠른 시일 내에 생계자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난지원금도 또한 우리시와 같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기준을 채택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불카드와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대구 경북 지역과 또 사용기간을 한정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구매를 제한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해서 경제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며, 생계자금 지원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액 등을 보면 현금 지급 시보다 선불카드와 온누리 상품권 지급 시에 더 확실하고 큰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정부나 타 지자체에서도 현금이 아닌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표로 지급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이번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급, 긴급 생계자금 지급 등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지키고 무너져가는 지역경제도 회생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대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대구시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고 그 파급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고통을 들어드리고 사각지대를 메우는 촘촘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경제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생존자금 및 긴급 생계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진행 관련도 질문해 주시면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 부단장님. 네. 네, MBC 권윤수 기자님.
네, MBC 권윤수입니다. 부신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생존 자금 관련해서요.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20만 개소에 곱하기 100 하면 딱 떨어지는 금액을 준비하고 계신지 예,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시의회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냈는데요. 재난 대책비 이거를 지방비를 30% 의무 매칭하라는 얘기가 중앙정부에서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이 재난 대책비는 어디에 쓸 예산인지 하고 이 뭐 의무 매칭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재난 대책비는 어디에 쓸 건지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생존 자금의 경우에는 중소 벤처부에서 요 항목으로 확정돼서 1960억이 확정돼서 지금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단체나 공연업, 여행업 등 특별고용 지원 업종에 대한 지원은 우리 시 재난대책기금이라든지 따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 700억 정도를 확보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책비 3천억은 생계자금 지급에 일부 쓰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매칭을 재난대책비에 대해서 매칭을 30% 하라는 거는 뭐 지방자치단체도 재난을 극복하는데 일부 기여를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 재난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우리 대구시 입장에서 보면 그런 매칭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길을 열어 주시는 게 더 합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다음 질문하실 분. 네, TBC 이종훈 기자님. TBC의 이종훈 기자입니다. 그 생존 자금 사업비에 그 정산과 관련해서 재료비와 홍보 마케팅비, 공과금, 관리비 등 재개장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임대료라든지 뭐 인건비라든지 그 소상공인들이 가장 자금이 급한 부분들의 임대료나 뭐 인건비 이 부분에는 지출을 아예 할 수가 없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정부 지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부 지침상으로는 임대료는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임대료의 경우에는 지금 착한 임대료 운동이라든지 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임대료를 50%씩 감면해주는 이런 다양한 시책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감면을 해주는 경우에는 감면액의 50% 정도를 연말정산 시에 세금으로 보전해주겠다. 지금 정부 입장이 그렇고요. 그래서 또 인건비의 경우에는 고용지원금이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이 또 있고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는 중복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임대료나 인건비로는 사용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뭐 그걸 일일이 확인할 방법도 없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어디 썼는지 일일이 확인할 방법도 없고 돈도 뭐 1억이나 뭐 1,000만 원이나 이래 되는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100만 원이면 아마 그 가게를 운영하시고 다시 문을 여시고 하는데 소요되는 분야가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산을 할 때는 뭐 돈에 돈 섞이면 표시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게를 유지하거나 가게를 다시 오픈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 중에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산 문제는 그 보조금법에 의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다 쉽게 정산을 하실 수 있도록 이 자금 신청을 하는 그 신청 사이트를 저희가 11월 말까지 계속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셨을 때처럼 사업자 등록번호나 개인 인적 사항을 집어넣고 영수증 같은 거를 이렇게 스캔해서 그냥 올리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주 수월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방문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당초에 신청서를 내실 때 방문하셨던 기관의 사용 내역을 영수증 같은 걸 챙겨서 그렇게 내시면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KBS 김도훈 기자님 다음에 이제 JTBC 드리겠습니다. 예, KBS 김도훈 기자입니다. 저기 부시장님 그 생존 자금 지원에서 이제 크게 보면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요. 네. 1번이 이제 소상공인이고 2번이 이제 뭐 학원 종교 시설인데 각각 1번은 대상자가 얼마나 되고 2번은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1번은 한 18만 4천 정도 되고요. 2번은 한 16,000 업체나 기관 단체가 됩니다. 합해서는 한 20만 정도 이렇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JTBC 윤도열 기자님. 네, JTBC 윤두열 기자입니다. 그 방금 공공기관 임대료 감면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공공기관 안에 있는 입주업체 중에서 소상공인만 해당되는 것인지 예를 들면 6인 사업자 같은 경우 소상공인에서 제외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못 받는 것인지 그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 임대료 감면에 대해서는 뭐 정부에서 법이나 규정을 특별하게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그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이제 정책적인 판단으로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대구시의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저기 대구역 앞에 그 지하상가 뭐 그런 쪽은 뭐 우리 시 자체에서 우리 상인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걸 아시니까 50% 감면을 하는 거고요. 뭐 50%를 공공기관에 운영하는 시설은 임대료를 50% 깎아줘라, 30% 깎아줘라 이런 뭐 특별한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예. 공공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구시설관리공단의 안에 무슨 업체가 입주해 있다. 예를 들면 예. 그때 2월 28일 날 그 부총리가 전국 공공기관에 입주한 업체에 대한 임대료는 25에서 30%를 깎아주겠다고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어떤 특별한 그 방식이 내려온 게 실제로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 공공기관에 입주해 있는 업체 중에 6인에서 7인 업체들은 다 혜택을 지금 못 받고 있거든요. 오히려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공지가 왔다고 하던데 이거에 대한 대구시 산하기관에서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런 지침이 대구시에 내려온 게 있는지 예를 들면 소상공인만 지원해줘라 아니면 6인 이상 업체도 상관없으니까 지원해. 그 해줄 수 임대료 있다. 감면과 관련해서 그런 지침이 있다는 이야기는 전 처음 들었습니다. 예. 예,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이상 그 오늘 정례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부단장 아까 질문 기회를 드렸는데 예, 그러면 TBC 이종호 기자님 하시고 다음에 YTN 이훈재 기자님 하시겠습니다. 예, 두 분만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 두 가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병원 퇴원이나 또는 생활치료센터 퇴소자 가운데 그 재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구시 같은 경우는 가정의학회 도움을 받아가서 증상 발현 여부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관리되고 있는 인원이 퇴소자 전원을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몇 명 일부만 관리하는 것인지 또 관리 기간은 얼마 정도 되는 건지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해서 대상자 선정 기준이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단 기준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변경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대구시 같은 경우에 정책적으로 대상자를 저희가 고위험군 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택해서 이제 좀 적극적인 선별 검사의 차원에서 저희가 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확진 이후 퇴원하신 환자들 중에 재발하는 사례들이 저희가 최근에 좀 늘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 어제 누적 건수가 13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의 이제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관리 방법은 가정의학회에서 퇴원 당시에 이제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화로 정상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체계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퇴원하신 분들의 한 4천여 명 중에서 한 1,000여 명을 조금 넘는 숫자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런 체계로 전체 한 4분의 1 정도밖에 관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환자분들 중에서 혹시 퇴원 이후에 정상이 다시 새로 생기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확인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방법들은 구체화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화를 이용한 모니터링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전수를 대상으로. 예, 마지막으로 YTN 이윤재 기자님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 제2미주병원 오늘도 11명이 있는데요. 지금 병원 안에 남아있는 코호트 격리돼서 남아있는 환자가 몇 명인지 좀 갖춰주시고, 그다음에 그 경산에 있는 서요양병원 같은 데는 이제 환자가 계속 생겨서 미확진자들도 이제 다른 병원으로 좀 옮기고 했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2미주병원에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는 그 밀접 접촉자로 남아 있는 환자분들은 지금 한 130여 명 정도가 남아 계십니다. 남아 계신 상황이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요양병원 환자인 경우에는 밀접 접촉자를 별도로 이분들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다른 병원에 옮겨서 이제 관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병원 환자인 경우에는 이제 실제 밀접 접촉자인 이분들을 다른 병원에 옮겨서 특별히 별도로 관리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방법들은 계속해서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강구하고 있고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다른 병원에 가는 경우에 이 정신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1인 1실에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일단 섭외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병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제 방침들이 명확해지면 저희가 그런 병원에 대해서 저희가 이 밀접 접촉자들을 옮길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방법을 여러 가지로 찾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MBC 권현수입니다. 어제 회의에서 재유행에 대한 어떤 대비책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재유행 가능성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재유행을 막거나 혹은 재유행 되더라도 그거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말씀드린 제2의 대유행 가능성은 실제 많은 전문가들이 같이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이 확진자 수가 굉장히 억제되어져 있고, 저희가 감염 경로가 불투명한 환자들이 최근에 거의 드물게 생기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무증상 감염의 가능성과 그다음 해외의 유입 가능성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때 언제든지 제2의 대유행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 신천지를 제외하고 나면 계속해서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특히 서울, 경기 쪽으로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예를 들어서 그만두거나 아니면 일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하는 경우에 다시 이 코로나19 감염병의 특성상 굉장히 높은 전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외국처럼 재유행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재유행에 대비해서 대구시가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 재유행에 대한 대응 준비를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 운동을 계속해서 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어떤 이 방역 운동, 어떤 생활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합의되고 수용 가능한 운동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이런 이 감염병의 확산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 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사회적 거리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예, 충분한 질문 기회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례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